이주의 경제 현안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몰아닥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정 경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또는 집권 초부터 공약했던 사항들에다가 그 이상의 것들을 더해서 지금 법안들을 대거 추진하고 있고, 또 국회가 지금 불행히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문재인의 여당과 김종인의 야당의 연합 정부적인 성격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의 지배구조 관련 또는 민주화 입법에는 공정경제 3법,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부터 주장했던 상법 개정안, 공제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 법안이라고 하는 신설 규제가 있습니다. 내세우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그룹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강의 또는 제가 쓴 책, 재벌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근거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폰을 쓰고 LG전자의 에어컨을 쓰는 게 경제력 남용 때문에 쓰고 있는 거냐,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이 경제력 남용에 의한 근거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신화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구조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영학이나 경제학 어디에서도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을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전 세계 17위를 하는 거대 기업인데 정부 정치권이 여기를 규제하면 지금의 삼성그룹이 세계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더 규제 때문에 헉헉대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크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도, 지금 금융그룹이라는 게 일반 금융그룹은 금융위, 금감위 등, 옛날에는 보험감독원, 은행 이렇게 다루 있던 것들이 전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층으로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재벌이 가지고 있는 비금융 전문그룹, 이미 금융 전문그룹들은 다 금융위, 금감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재벌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리고 한화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화생명 등 산업과 금융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럼 이들 기업들이 지금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건전성이 불량이냐? 그런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다 기존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 기관을 만들어서 이중 시어머니를 둘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한 것은 집단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5가지 법안이 지금 소위 공정경제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벌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의 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시각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총수 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이었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TV 등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법 개정은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내면 여러분 개인이 내야 되는데, 다중대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제와 거의 비슷한데요.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을 하고, 지주회사로 했는데, 지주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대부분은 지금 주주는 자기 회사의 경영진들이 주주이익을 침해했을 때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모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 책임을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닌 쪽에서 묻게 가능하겠다 하는 거고요. 더 한 거는 이사 중에 이제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을 하는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대개 이제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그럼 삼성전자의 감사를 선임하는데 이건희 회장의 일가와 그 삼성생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등의 계열사 주식, 이것들이 다 이제 대주주의 관계인들의 의결권인데 전체적으로 한 20% 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에만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법은 지금 공정거래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권이 공정위에만 있습니다. 이게 전속 고발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 누구나 검찰에 고발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을 주냐 하면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소위 이제 엔티트러스트, 반공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독과점력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경쟁회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디냐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시장의 바운더리가, 경계가 정해져야 그 시장 안에서 독과점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가 소비자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느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엔티 모노폴리하고 엔티 트러스트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독과점은 기업이 아주 성공하면 독점이 되고 모든 기업인들의 꿈은 사실은 독점 기업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은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린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한테만 투자를 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과점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점 자체가 부당한 것도 아니고 당연스러운 거고,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전회사도 2개고 자동차 회사는 사실상 하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경쟁의 결과고, 자동차는 해외에 진입 가능성 있는 경쟁자가 많이 있고, 가전도 해외에 업체, 중국 업체, 일본 업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독과점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고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시민단체나 경쟁사가 막 고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은 기업을 먼지 날 때까지 털고, 최근에 삼성바이오 사건에서 봤듯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사 내지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런 에 대해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익편취 규제 강화라고 그러는데, 내부 거래는 사익편취라고 등식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큰 잘못된 상식이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책에서 자세히 썼지만은 내부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이 사실은 성과도 더 좋고 주가도 더 높다.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거래는 기업에서의 거래는 가격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납기를 제대로 맞추느냐, 산의 기밀을 지켜줄 것 같으냐,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느냐,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하는 건데,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지금 상장사 중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서 지금 내부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걸 20%로 낮춰서 규제 대상의 폭을 넓히겠다. 이게 이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을 규제해서 2개 이상 금융을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별도로 감독하겠다. 그건 이제 삼성과 4개 하나그룹 정도를 지금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배구조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나면 대주주의 사익편취 내지는 불공정 행위, 기업 범죄 행위 또는 소액주주의 침해 행위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 이렇게 지주회사로 바꿔라. 그래서 현대차 구조가 이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려고 그러다가 엘리엇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에 회장으로 내려갔죠. 여전히 이
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정부 압력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순환출자 그 구조를 끊는 순간 해치펀드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위협할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기업이 그렇게 했죠. SK그룹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최태원 회장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주 SK가 지주회사가 되고 그 밑에 자회사가 두는 형태로. LG그룹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꿨다 해서 SK그룹이 최태원 일가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느냐, 최태원 회장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게 있느냐, LG그룹이 그렇게 지주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구씨 집안의 지배 구조와 그 총수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일이 있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 때문에 기업 성과가 더 좋아지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무슨 견제가 일어나고 소액주주에 대한 침해가 줄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순환출자 해소했으니까 더 좋아졌다. 그게 도와줬다라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징벌적 배상제도하고 집단소송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 징벌적 배상제도의 무리한 소송으로 미국에서 맥도날드의 뜨거운 커피 소송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나이가 많은 70대 스텔라 리백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받았고 거기에 각설탕을 넣기 위해서 자기 허벅지에다가 그 커피잔을 놓고 뚜껑을 열고 설탕을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쏟아져 가지고 양쪽 허벅지에 3도의 화상을 입었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나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뜨거운 커피 때문에 자기가 화상을 입었다고 항의를 했고 맥도날드는 뜨거운 커피가 뜨겁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미안하다면서 800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라는 실제적으로 화상을 치료하는데 미국의 의료 비용이 워낙 높으니까 2만 불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커피가 뜨거운데 충분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배심원들이 270만 불, 우리로 얘기하면 30억 원의 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가 이게 너무 많다고 해서 나중에 깎아서 64만 불을 지급한 겁니다. 64만 불이니까 거의 이제 7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 정의를 일으킨 거고 맥도날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징벌적 실질 손해배상. 실질 손해는 이제 이분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나 이런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만큼의 배상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만 불만 배상했으면 되는데 그거에 100배가 넘는 150배에 되는 270만 불을 배상하라고 하는 만큼의 죄를 지은 기업이냐, 뜨거운 커피를 파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규제 때문에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온갖 커피숍, 테이크아웃 커피숍에는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사실은 제조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보면 그 다음에는 뭐 커피 설탕 집어넣을 때 더 조심해서 뚜껑을 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이 자꾸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징벌을 받을 책임이느냐 하는 건 뭐 누구나 논란이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럼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채택을 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기업이 부당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혐의가 씌워졌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그 라면의 공업용 우지 파동이라고 해서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소고기, 라면이 우리가 구수한 육수 맛을 내는 이유가 이제 그 소고기에 우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소고기 국물 맛을 내서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삼양사가 제일 먼저 이제 공업용 우지, 그러니까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공업용 우지를 수입해서 그걸로 수프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쓰레기 만두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두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만들어 팔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라돈 침대 방사능이 나와서 뭐 암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한때 되게 인기를 끌었던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 때문에 황토팩 사업을 했던 김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아주 인기였던 배우가 중금속 검출됐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나중에 상당히 곤란을 취하고 결국은 암이 걸려서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돈 침대 뭐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로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다른 데서 미국에서 영국 이런 데서 핵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단체들이 바나나를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나가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좋은 섬유소 같은 것들이 포타시움이 들어있는데 포타시움에서는 당연히 자연적인 방사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바위에서 기가 세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바위에서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걸 가지고 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암을 일으키거나 뭐 한 거 아닌데 온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그 많은 침대를 다 폐기 처분하고 뭐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었죠. 이 라면으로 뭐 식품 살인이다. 조선일보가 뭐 공업용 우지 사용에 온 국민이 개탕하고 있고 떼돈 버는 탈법이다. 뭐 반품 폐기 사태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온 저기 큰 라면 회사들 사장님들이 다 구속이 되고 팔찌를 차고 국민 앞에 사진을 찍히고 이런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 뉴스였던 거죠. 단무지의 끝부분 그것을 짜투리 단무지로 만두소를 만드는 것을 짜투리 단무지 큰 거에 끝부분을 갈아서 소로 만드는 게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닌데 잘라서 버리는 거라서 쓰레기 만두소로 둔갑을 했고, 이것 때문에 뭐 이 단무지나 무말랭이로 무소 만드는 업체들을 대거 도산하고, 그 중에 한 사장님은 MBC 100분 토론을 보고 자기가 아주 사악한 기업주가 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참치를 억울하고 참지 못해가지고 한강에 투신을 해서 한 달 후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무지나 무를 쓰지도 않는 납작만두 같은 업체들도 다 피해를 받고, 업체 중에 이름이 고향이라는 게 있다는 이유로 혜태제과의 고향만두도 피해를 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량만두 알고 보니 무해만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결과는 사장을 죽인 경찰과 언론의 합작 오보 사건으로 쓰레기 만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광란의 사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학을 무시하고 작은 얘기로 선동이 잘 되는 나라인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들을 보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들을 만들고, 일부는 미국 같은 데서도 없고 일부러 우유 속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고 폭로하겠다고 하는 자작극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지배구조나 이런 징벌적 또는 집단소송제를 대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우선 그 기업들한테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혐의만 제기되면 그냥 언론들이 선동으로 다 가고 있고, 그게 광우병 사건이었고, 그게 세월호 사태 후에 우리 국민의 반응이었고, 그게 탄핵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선동적인 기사가 우리 역사를 바꿔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에 지금 보시면 쓰레기 만두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 국민들은 여전히 작은 기업의 만두를 믿지 못하니까 그 후에는 풀무원하고 CJ 대기업 만두로 다 시장이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중소기업을 죽였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면 구제 비용에 대해서 그거를 대응을 하고 변호사를 잔뜩 고용하고 재판을 계속 갈 수 있는 대기업은 버틸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성이 지배하고 검찰이 검찰력을 행사하는데 신중한 나라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신중한 냉정을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도입하지 못했던 것이고, 징벌적 보상제도라는 것은 미국의
국회에서 채택했지만 그게 모든 나라에서 잘 적용되는 법도 아니고 그것은 기업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소비자 보호를 하고 보호를 앞세워서 기업의 협박 수단이 되거나 기업의 활동을 저지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역사는 또 하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규제를 가하면 그 지배구조에서 경영권 약화를 감내하는 대주주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재벌 기업이 재벌가가 기업을 지배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크고 재벌의 하익 추구가 있고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맥어더 장군의 미 군정치하에서 재벌한테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을 다 팔아라. 일본의 재벌은 은행을 가지고 있고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부동산 개발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많은 계열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개발을 했던 식으로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뛰고 나니까 은행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그대로 계열사가 있는데 재벌이 없어졌으니까 순환출자가 없어지니까 경영권을 뺏을 거라고 하는 그 그린메일이라고 하죠. 협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 은행이 투자한 회사들끼리 서로 상호 출자를 해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하고 상호 출자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흑기사다 보니까 거래도 고들 기업 간에만 하는 게이렉스가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규제를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다 기업들은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는 거죠. 하나는 대주주 간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상호 출자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 규제를 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문이 3% 뺏기 20몇 %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밖에 행사 못하면 그 다음에 제일 큰 주주가 누가 되냐면 국민연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10.6%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연금이 감사를 임명하는 게 되는 거고요. 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엘리엇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회사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회사도.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스파이를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벌들이 그걸 당할 것 같으냐? 아니죠. 삼성은 현대차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현대차가 삼성에 투자해줘가지고 서로 보호하게 하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거, 지배주주가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거를 규제를 하면 그냥 넉넉히 뺏기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6%를 거의 100%에 가까운 96%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인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3%밖에 못하고 4%가 되는 소액주주가 감사를 임명하는 게 돼서 이 사회가 계속 싸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회사가 임명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라서 전 세계에 없는 재산권 침해인데 그렇게 되면 큰 기업들은 다 자구수단을 강구하게 되죠. 자구수단을 강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력을 위해서 써야 될 자본과 노력이 경영권 보호수단에 쓰게 되면서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영권 보호에 머리를 감싸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규제하면 개선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만 곤란하고 규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만 망한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에서 대기업에 관한 규제와 대기업 수입니다. 보면 대기업이 규제를 계속 늘려놔도 대기업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자구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지배구조 규제는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경영권 침해를 수용할 지배주주는 없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많은 국가에서 상호 출자, 주주계약 등으로 경영권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한다. 규모를 기반으로 한 규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안 될 인센티브만 만들어 놓고 부담은 중소기업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중소기업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사실은 규모별 규제가 많을수록 대기업의 시장 장악만 높아지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그 많은 실증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지배구조라고 나대고 있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국민한테 대기업을 때리고 재벌을 때리니까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업들을 점점 어렵게만 만들 뿐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들이 얘기하는 소액지주나 재벌의 지배구조 경제력 남용을 막지도 못하고 남용을 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지만 막지도 못하고 중소기업만 더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짓들을 지금 정치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